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좋게 보자면 좋게 볼 여지는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뭐 경기 침체라던가 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축소라던가 뭐 그런 건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안 좋긴 안 좋을 거예요. 기업들 실적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웬만하면은 걷어들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바라보기에 뭐 경기 침체는 침체고 어차피 NBER에서 경기 침체 선언하는 거는 한참 후행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준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실업률이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상태가 멀쩡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뭐 굳이 여기서 다시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필요는 없고 진짜 어떤 침체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를 위한 카드로 아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접는 게 좋고 펀더멘탈로만 좀 주가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대단한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되면서 사망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PCR 폐지하고 입국할 때 PCR 검사 폐지하고 되게 전향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는 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전인대가 되면은 그때쯤에 좀 더 공식적으로 그 권력 이양하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좀 더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우려가 우려가 또 있죠. 있기는 한데 예. 근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전쟁이랑 그 다음에 중국의 락다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락다운은 인플레이션에 많이 기여를 했던 팩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양쪽으로 기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할 건데 그동안에 중국의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물류가 돌아가지 않고 이런 거는 기존의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가동되기 시작하면은 향후에는 디플레이션에 기여를 할 거라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퉁쳐봤을 때 중립 혹은 중립보다는 좀 더 디플레이션 쪽으로,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네네. 디플레이션은 너무 무서운 위험하니까. 얘기니까. 예. 네. 올해는 이제 일단 원래 상반기에 좀 예정됐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터져서 좀 시행을 못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양상을 보일 때 미국에서 IRA 법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IRA 들고 나오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하고 등등등 뭐 대놓고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고 명분상으로는 얼라이 쇼어링을 하자, 프렌드 쇼어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제 생각에는 예전처럼 뭐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딱 나눠져서 냉전을 벌인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그레이 에어리어가 많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유주의 진영으로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 그럼 유럽 국가들은 그냥 그대로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유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유럽의 선택은 미국을 따라가자, 마냥 미국을 따라가자라기보다는 미국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살 길을 찾아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사실 유럽이랑 러시아는 약간의 애증의 관계이긴 한데 서로 간에 좀 주고받을 게 밀접하게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랑은 관계가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어쨌거나 전쟁을 벌인 판에 뭐 대놓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11월에 제일 재밌었던 이벤트가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딜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유럽의 국가들은 아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랑 손을 잡자니 이게 될 일이냐 라면서 비난을 했지만 제 순수한 뇌피셜이지만 아마도 속내는 독일이 먼저 이렇게 나서줬으니까 우리도 중국이랑 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서 우리도는 유럽 국가들. 유럽 다른 국가들. 네. 어차피 유럽의 다른 국가들 생각해 보면은 뭐 딱히 잘 굴러가는 국가가 없거든요. 네. 뭐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도 중국으로부터 뭔가 이제 공장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타이밍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제품들을 받아오면서 자기네 인플레이션을 좀 눌러주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고,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거를 따라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유럽 국가들은 어영부영 올리곤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좀 버텨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럽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미국만큼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주는 나라의 힘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선택지는 뭐 한국, 중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막혀있던 중국이라는 선택지에 되게 눈독을 들이게 될 거고, 그래서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생각보단 돈독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동과 중국의 관계도 이번에 시진핑이 중동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사우디에서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원래라면은 미국이 되게 두드러기 치는 반응, 알러지 반응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거를 뭐 미국의 패권이 그만큼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약간은 넘겨도 될 카드 아닌가? 물론 이걸 가지고 딜을 치긴 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넘겨줄 수 있는 카드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래서 뭐 중동과 중국의 관계도 생각보다는 우호적으로 갈 수 있고, 유럽과 중국의 관계도 생각보다 우호적이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탈세계와 신냉전,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그래도 경제 권역이 생각보다는 좀 넓은 형태로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지고, 기업들의 이익은 그래도 잘하는 기업들은 실적을 잘 내고, 이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좋게 보자면 이런 요소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좀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또 물동량도 좀 늘어나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계시고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85페이지에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주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주식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들 주식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그 왜 길거리에서 사람들 인터뷰하는 채널들이나 방송들을 봐도 그렇고, 진짜 삼성전자에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식에 다 물려 있고, 그래서 이제는 쳐다도 안 본다. 옛날에는 맞아요. 했어요. 근데 요즘엔 안 해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딱 보면서 여기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그만두라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도대체 왜 하느냐, 우리가 뭘 원하느냐, 이걸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 챕터를 적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원하는 거는 내가 노동하지 않고 내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내 돈을 어딘가에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돈을 얼마나 벌 거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와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되게 많은 자료들로 검증되고 연역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의 성과인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자산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과를 내왔으며,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과거에 내놓은 성과를 향후에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 체계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왔고요. 투자 기간이 길 경우에 한정해서 만약에 지금 투자해서 한 30년 정도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위험이라는 수치도, 변동성이라는 수치도 되게 많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덜 위험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주는 이상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수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수단을
선택하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삼아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순서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할 거냐 말 거냐 에서 좀 하고 싶다라는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개별 주식 뭐 재무제표 분석하고 이런 걸 공부하기 이전에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 투자했을 때 보유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리면은 연 한 6에서 10% 정도로 되게 일정한 수익률이 나오는 손실 보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고 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다른 어떤 자산군보다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지만 그 주식이라는 자산 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놓은 어떤 창의적인 거, 그 새롭게 내놓은 생산성 향상, 그거의 가치가 주식의 가치로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이란 자산의 수익 성과가 그렇게 좋았던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그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기업인들이 횡령을 했을 때 잡혀가느냐, 처벌을 받느냐,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임직원들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등등등.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고 그거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느냐. 세부적으로는 좀 이런 질문들로 나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대단히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껴지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하면서 혹은 신문 뉴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인덱스 펀드를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그 연간 6에서 10 정도는 결국은 벌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선택을 하고 개별 주식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매매를 할 거냐라는 건 그 다음의 대답이 되어야 그렇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이 정도에서 그치면은 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지조차 않잖아요. 네네네. 인덱스 투자. 네. 그래서 인덱스 투자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방법이 일단 에너지 투입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에너지 투입이 적으면서 이기는 길이 되는 건데 왜 그걸 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라고 거기 적어놨죠.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서서 인덱스 투자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제 거인의 어깨. 그렇죠. 예, 챕터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어차피 이게 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여서 몇 가지만 이제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차기를 좋아하세요. 발차기요? 책에 발차기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우선은 최배달이 했던 이야기 300번 연습하면 흉내를 낼 수 있고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3만 번 연습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술이 나와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소룡의 이 명언인데 1000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하는 자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이런 표현도 가져오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격투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반복 숙달, 자기 숙달 막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투자로 이제 접목하자면 어떤 의미예요? 뇌과학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게 뭐랄까 어떤 지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민을 해서 하는 결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까보면은 그 우리 습관이 우리 몸이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내 머리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뒤따라가면서 그냥 변명을 하는 거에 그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행동 패턴이 이런 식이다라는 거를 공부해서 알았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좀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그 습관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습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습관화. 네. 그리고 그 발차기 얘기를 한 게 3부 넘어가서 그 파트 2 거인의 어깨에 넘어가서 이제 파트 3 넘어가서 이제 발차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챕터에 그 얘기를 쓴 게 발차기 만 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구성이 파트 1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아주 적게 투입하고도 다른 자산군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되게 간단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둬도 된다. 근데 시작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첫 걸음은 잘하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걸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파트 2가 거인의 어깨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는 이제 한 가지 발차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파트 1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권, 2권은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에게 배우다 이렇게 돼 있고 2권은 필립 피셔에게 배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 집필 의도랑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둘은 대등한 서술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파트 2에서는 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다 통과한 몇 안 되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가들, 그런 대가들이 누가 있을까 추려봤더니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서 3명밖에 없고, 그래서 그 3명을 파트 2 거인의 어깨에 실은 거고, 자 그러면 파트 2에서 그 거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왔는가, 그런 것들을 파트 2에서 쭉 익혔다면은 파트 3에서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럼 실제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굳이 잔 기술이 많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기술 하나만 딱 제대로 익혀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자신 있는 발차기 하나. 그렇죠. 네. 뭐 저는 뭐 이 투자 바닥에 있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뭐 기관 투자자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스킬 셋들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고. 근데 그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에너지가 덜 드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그게 저는 필립 피셔로부터 따온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되게 호흡이 길어져야 돼서 예전부터 제가 뭐 몇 번 방송에서 제가 이해한 필립 피셔의 투자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그 방송의 호흡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좀 호흡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해도 한 1시간은 걸리죠. 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이 필요하다라고 예전부터 종종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마침 이제 거인의 어깨 이 책의 구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파트 3에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좀 해보자라고 해서 기업 분석, 그 다음에 경영진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기업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은 필립 피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필립 피셔의 책도 뭐 읽기는 쉬운데 좀 되게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사전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전 지식들이 근데 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어요. 뭐 재무제표도 공부해야 되고 재무학도 공부해야 되고 전략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파트 3의 앞부분은 좀 그런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쫙 채워놓고 저의 해석들도 곁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필립 피셔를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을 쭉 쌓아나가는 게 2권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익혀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파트 1에서 이야기한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패시브 투자죠.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가 익스클루시브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라는 건 없잖아요. 네. 자산에서 대부분을 패시브 투자로 해놓고 내가 가끔 마음에 드는 거 생겼을 때 액티브 투자를 별도로 추가로 하면 되고, 마음에 드는 주식 없으면은 안 하면 되고, 그게 개인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언제나 액티브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그 패시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파트 1에서 했었기 때문에 파트 3에서는 마음 편하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피셔의 한 가지 발차기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